이제는 주요 범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형법에 있는 여러 범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던 침해범과 위헌범 구별하는 게 있는데요. 판례에 따라서도 어느 것이 침해범이고 어느 것이 위헌범인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망의 결과에 관련된 범죄들이 좀 있는데요. 살인죄는 고의범죄고 과실치사죄는 그 이름 그대로 과실 범죄겠죠. 고의살인죄, 과실살인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살해의 의미에는 어떤 살인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망한 결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다 사람이라는 목적, 객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어떤 행동들, 여기는 직접 살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떤 행동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요구된 행동을 안 한 거죠. 요구된 행동이 적극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막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르게 했다라는 거. 어쨌든 둘 다 결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의와 과실에 따라서 양형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법정형의 범위가. 신체에 관한 범죄인데요. 상해죄랑 폭행죄를 항상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신체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건 공통적인데요.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만한 어떤 행동인 거죠. 그 결과, 행동이 아니죠.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폭행은 행동 그 자체거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 처벌을 하고 있고요. 폭행은 폭행 자체로 그냥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 자체가 없죠. 폭행을 한 그 자체가 이제 처벌받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7년 이하, 2년 이하로서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어느 경우에 폭행이고 어느 경우에 상해인지, 폭행을 통해서 상해 결과를 이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처럼 상해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해인지 폭행인지는 증거 수집 절차에서, 수사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했는지, 설령 당사자가 뭐 부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 당시에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지게 됨에 따라서 상해죄로 갈 건지 폭행죄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의 기본적인 형태가 협박죄인데요. 협박, 공포심을 가질 만한 어떠한 그 언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지를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언동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었는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폭행과 협박은 굉장히 같이 봐야 되는 전문 범죄 유형인데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보시면 바로 폭행, 협박 항상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는 범죄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폭행은 폭행이라는 자체로 어떤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라서 미수범에 따라 처벌 안 하는데, 협박은 그래서 공포심을 가질 만한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실 폭행이나 협박이나 일시에 이루어지는 걸 수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폭행은 직접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고요. 협박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해서 도달하게 되면 공포심을 가질 만한 얘기를 해서 피해자에게 사람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폭행에 비해서는 요 사이에 인터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듣는 그 피해자가 공포심을 전혀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심드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폭행과는 다르게 협박 같은 경우는 이 협박 공포심을 가질 만한 어떤 운동을 하고 협박행위를 하고 범죄를 완성될 때까지 사실 도달만 하면 인식해서 도달만 되고 충분히 그 공포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인식하기만 하면 도달해서 인식하기만 하면 이제 범죄 완성되긴 하지만 그게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협박이랑 폭행의 공통점은 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 취하설이든지 형사 합의가 되면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폭행협박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요는 뭐 이런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 행사 방해하는 거 유형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방해죄랑 주거침입죄도 이제 되게 중요한 범죄인 거죠. 313조의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를 말하거든요. 정리해보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은 대상 사람 주거 관리하는 어떤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침입한 행동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미수범을 처벌 안 하지 않는데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업무방해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오자는 거죠.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주거침입은 실제 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침입이 안 된 경우에는 미수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보시면 아마 이 종목만 봐서는 뭐 이게 어디가 뭐 예를 들면 위험 범위인지 뭐 침해 범위인지 뭐 이런 것도 알기 쉽지 않으실 텐데 사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미 판례가 많이 쌓여 있고요. 어떤 법리들이 많이 쌓여 있는 편이어서 뭐 따로 형법 시간에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긴 할 겁니다. 이게 좋긴 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이어서 그냥 이렇게 조문만 보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재산에 관한 범죄가 있는데 어떤 절취, 광치, 재물을 절취하는 거, 재물을 광치하는 거, 공통점이 있다면 재물,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강제로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방법. 강도는 좀 더 특이하게 이익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는 물건을 절차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점유를 이전시켜서 물건을 취득하는 기본 형태가 절도라고 하면 강도는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그 재물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세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강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죄랑 공갈죄는 다 기망 공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걸 교부를 받는다는 의미인 거니까 공갈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점유 관리하는 사람이 스스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죠. 기망 같은 경우는 속여서 넘겨주게 되는 거. 공갈 같은 경우도 넘겨주게 되는 거. 네, 이런 공갈도 폭행 협박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강도도 똑같은 폭행 협박인데 이거는 그냥 강제로 취득해 버리는 거. 그냥 취득해 버리는 형태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강제로 가져가 버리는 거라고 하면 공갈은 어떤 위세를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게끔 하는 거. 물론 그 강도가 총을 들고서 이제 내놓으라고 해서 주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갈은 이제 어쨌든 그 강도죄랑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갈은 일정한 그 내어주는 사람,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외포 상태, 공포감을 느끼만 할 만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처분행위, 넘겨주는 행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물론 취득 어디까지가 강도죄에서 말하는 강치고 공갈죄에서 말하는 이런 그 교부받거나 취득하는 건지는 좀 구별할 실익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그런 강도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인 거죠. 불법적인 어떤 미세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좀 하는 거라서 강도죄는 미치지 못하는. 강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이제 그 타인의 그 의사를 제압하는 형태였던 건데요. 공갈은 고의는 미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령 배임죄가 있는데요. 횡령 배임은 얼마나 이제 유사했으면 같은 355조에 있겠습니까? 이랑 같은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거, 보관하는데 그냥 보관하면서 그냥 횡령하거나 아니면 반환 거부할 때. 배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취득하는 경우. 신뢰에 바라는 행동일 것이고, 횡령은 재물성을 요구하겠죠. 보면 횡령은 재물, 배임죄는 이득이잖아.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해야 되는 범죄인 거죠. 재물 손괴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방화죄, 위조죄 또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아까는 이제 사회적 법익에 지금 이 전까지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였는데요. 방화죄라든지 위조죄는 물론 방화나 위조의 결과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피해자 개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고요. 이제 여기 설명드린 뇌물죄, 위증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 방해죄, 위증, 무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국가의 어떤 법익에 관련된 걸 말합니다. 특히 이런 뇌물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공무원을 전제하는데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공무원의 범위가 개별법에서는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 규정들에서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형법 129조 적용할 때 공무원을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형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나름 이제 국가에서 하는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어떤 제재들이 있는데 크게 형벌과 보완 처분, 형벌이 이제 전통적인 거고요. 보완 처분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보완 처분에는 예를 들면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전자발찌를 채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보완 처분이라고 하고요. 형벌은 이제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벌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이게 아닌 것은 형벌이 아닌 거죠. 징역, 금고는 결국 그 어딘가에 가둬두는 걸 말일 텐데요. 유기징역, 유기금고일 때는 30년 이하가 기본인데 최장 30년인데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도 된다는 거. 형의 경중은 어느 게 무거운지는 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 이해한다. 동정형 중에 장기가 긴 거, 대액이 많은 것 중 중요한 것으로 한다. 동일할 때는 단기가 긴 거, 그러니까 하한이랑 상한을 가지고 비교하겠다라는 거. 양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범죄가 되고 그런 범죄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벌의 범위가 보통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들, 그 사람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기서 말하는 범행의 동기는 고의랑은 다른 거죠. 전후의 어떤 동기들을 보는 거니까 좀 다른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작해서 그 범위 내에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자수를 했다든지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감경을 해서 어떤 그 법정형의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다시 계산해서 범위를 다시 정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감경할 때는 항상 절반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던 저희가 보는 법 조문 형태에서 나오는 법정형이 있고요. 이런 감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처단형의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선고형, 실제 판결을 선고할 때 나오는 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형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 조문 형태에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처단형은 그래서 재판을 하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이런 감경 요소들을 따져서 이게 크게 범위라고 하면 이 범위를 다시 정해서 한 요 정도 범위로 줄어든다고 해버리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선택할 것이다.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법정형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만약 가중되는 경우도 있죠. 감경도 있지만 뭐 감경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법정에 이렇게 있는데 가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범위가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 나오는 값. 예.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형의 유예제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뉘우치는 정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가장 큰 차이는 선고유예는 전과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게 굉장히 큰 베네핏이죠. 근데 이제 그게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니까 좀 경미하게 처벌받을 경우에 전과가 없다라고 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거고요. 집행유예는 보면 따로 그런 제한은 없거든요. 집행유예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집행유예 받았던 사람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특정 기간 내 범원죄에 있어서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단서가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계속 여러 번 가능한데 선고유예는 딱 인생에 한 번 있는 거죠. 한 번 존재하는 거. 그것도 경미한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을 때 전과가 없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가 있다. 예, 보완처분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처분 구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형벌과 본질적으로 보완처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자제고 예, 보완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즉 음보와 예방의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완처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에서도 어떤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을 경우들이 있고 응보 성격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형벌도 기본적으로는 응보지만 어떤 예방적인 성격으로 다시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다른 범죄자들도 조심하도록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안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네, 이제 형사 정책에 대한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사 정책 대상은 어쨌든 범죄, 형벌에 대한 걸 각각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 또 입법론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있지 않았던 비범죄였던 비범죄로 되어 있던 행동이 범죄로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처벌의 공백, 사각지대가 발견돼서 어떤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죄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더 이상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이런 것들 범죄화해서 형사처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간통죄를 처벌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범죄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범죄와 비범죄화라는 용어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 좀 바꿨어야 되는데 형벌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죠. 뭐 주로 제가 완화되는 경우들보다는 어떤 사회적 대응에 따라서 강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법정형을 상향시켜서 어떤 처벌을 강화시켜서 어떤 그 예방적 효과, 응부도 응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처벌을 못하는, 음주를 못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범죄를 이제 약간 가중시키는 거죠. 책임을 가중시켜서 형벌을 좀 가중시켜서 처벌하는 경향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벌을 완화시키는 범죄는 범죄인데 똑같이 범죄로 이제 규율되고 있는데 형벌이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형벌을 추가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형벌로만 처벌되고 있다가 형벌의 종류를 다양화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몰수 추징을 새롭게 넣을 수도 있고 벌금형을 새롭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징역 금고로만 처벌되던 범죄가 있었는데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면 나름 그 범위를 넓힌 거니까 법정형을 좀 하향시킨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거 말고 그 구성되는 어떤 처벌받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형에 대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앞에는 범죄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범죄는 되긴 되는데 또 형벌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완 처분까지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좀 대응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윤창호법이 도입된 거 있어서는 어쨌든 음주운전으로 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범죄화된 행동인데 특별히 어떠한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새롭게 범죄를 만들고 가중처벌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형벌로 대응하는 거, 추가로 보완 처분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거, 전자발찌, 뭐 아니면 신상 정보 공개, 약물 치료, 기타 여러 가지 보호 감호, 치료 감호, 보완 처분 제도도 형벌을 보충하는 또는 독자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벌 규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저 형사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자연인이 하는, 그래서 그걸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인이 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사형이라든지 감옥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 회사에 일하는 종업원이나 대표이사든 사람은 갈 수 있어도 회사 자체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상형을 좀 부과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논의들이 나왔고요. 개별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별 규정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00년대 후반 헌법재판소가 아니 그 회사도 무슨 잘못이 있어서 처벌받는 걸 알겠는데 뭐 그냥 거기 회사의 구성원을 처벌받았다고 해서 회사까지 처벌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회피 가능성의 문제를 도입해서 다르면 이제 이걸 완화시킨 조문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